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금 일반, 자, 우리 2024년 7월 22일, 자, 오늘이죠. 오늘 우리 시험 봤던 예금 일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문제풀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번에 예금 일반은 금융 상품을 포함한 상품 문제가 6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상품의 문제도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번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금융 경제 그 일반 그 이론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 그동안 제가 막 처음 예전부터 막 밀던 문제들이 이번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예전 기출 문제에 비해서 또 다른 영역에서도 골고루 이렇게 이제 출제됐다. 아무래도 이제 과목이 분리되면서 이제 내용이 좀 뭐 다양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상품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 이번에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입증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뭐 세 과목을 통틀어서 이제 14번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가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강의를 처음 할 때부터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공부를 해도 이건 좀 개수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 요건 또 선지 2개 정도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작년 23년도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자, 우리 우편 일반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에 기억번,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어디서? 그죠? 한국은행 총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 그런 정책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다. 기억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번, 기준금리 변경은 예금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게 다 어디 와도 영향 준다? 부동산, 외환 등 자산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그 대출 받아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지만, 금리가 높아버리면 대출 상환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D번,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양상. 자, 경기가 침체되면요, 금리를 낮춰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가 과열 양상. 경기 과열은 물가 상승으로 보통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게 바로 우리 기준금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번도 맞는 말, 니은은 틀렸고 D급번은 맞고요. 리얼번,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가 상승일 때 금리를 인상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드렸던 경제 기본 이론이라서 여러분들은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얼번, 자, 이거는 X.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정답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드디어 환율도 처음으로 출제가 됐네요. 환율 보시면 보기의 갈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진 것은, 자, 외화가 국내로 유입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 공급이죠.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도 외화의 수요와 공급 법리에 따라,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재화의 가격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처럼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다. 유입이 됐다 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환율 상승. 자, 환율이 상승되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이 됐다는 것은 1,000원이 예전에 1달러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1달러 2,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은 0.5달러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하락과 우리 원화의 가치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 평가 절하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절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표시법? 자국 통화. 그래서 외국의 기준 화폐 1달러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기에서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장금리부 수십주금씩 예금, 그렇죠? MMDA 엄관리계좌 단기금융상품펀드 요 세 개가 이제 경쟁 상품이고 셋 다 뭐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자, 제가 6개 정리해드렸을 때 마지막 세 개가 바로 요 얘네들이죠. 그래서 우리 얘하고 얘는 실적 배당이지만 시장금리부 수십주금씩 예금, 즉 MMDA는 뭐다? 실적 배당 상품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 지급 상품이죠. 그래서 기억번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기억은 X. 니은번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는 예금 보호가 되지만 그 증권회사의 어음관리계좌 CMA는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CMA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구분해서 종합금융회사는 보호가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그쵸 정기 예금 플러스 양도성을 부여한 거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 해지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현금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되죠. 그래서 정기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된다. 그래서 D급번 X. 리얼번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그때 투자하면 좋은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오케이.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특히 이 전체 총평에서도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종합과세 계산하는 문제나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도 뭐 복잡한 문제가 전혀 아니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현재 원금은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원금이 100만 원이고요. 자, 우리 5년 그리고 이자율이 연 5%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단위 계산 시 5년 후에 원리금은 원리금이라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 합산 금액을 말하는데 원금 그대로 있고 자 5%씩 원금에 대한 이자만 5%씩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번 되시니까 원리금은 125만 원이다. 그렇죠? 1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복리 계산.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고등학교 등비 수열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원리 합계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요게 단위 계산 방식이고 복리 계산은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라고 해서 요게 바로 원금이 되겠고요. 요게 이율이 되고 요게 기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계산하는 거는 그대로 100만 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이율이 0.5가 돼야 되겠죠. 5%. 그 다음에 기간이 5년이니까 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계리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금액을 갖다가 하는 거는 정말로 좀 지저분한 문제고 이런 계산식만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묻는 문제,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총 투자 기간 중 처음 1년 거치 기간에 대한 단위 계산과 복리 계산 결과의 원리금은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들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자가 계산이 되면은 자 1년 뒤에는 어차피 단위라 하더라도 원리금은 105만 원이 되겠고요. 복리도 역시 마찬가지 105만 원 똑같습니다. 여기에 식을 써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년까지는 똑같더라. 그래서 3번 X. 4번 복리 계산 시 자 7위 법칙. 자 7위 법칙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 그 복리로 적용을 했을 때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얼마였냐 그때 이율이 기간 그리고 이율과의 그런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지금 72 7위 법칙 이렇게 한 다음에 10년 소요 기간 동안 했으니까 자 여기 10년이 소요될 때 필요한 금리는 7.2%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 5%라 그랬으니까 몇 퍼센트 이자가 더 필요하다? 2.2% 이자가 더 필요하더라. 더 높아야 된다. 4번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 이렇게 보시고요. 아이고 또 제가 또 이러네요. 습관처럼 우편 파트에서 그래야 되지만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그림판에서 막 혼자 그림 막 지우면서 그렇게 문제 만들었던 거 2019년도에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드디어 여기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1번 투자에서의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그렇죠. 위험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뭡니까?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투자는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맞고요.
다음 2번 보시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줄일 수 없는 부분 했으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분산 불가능. 요거는 자, 우리 무슨 불가능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체계적 위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글자수 맞추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산 가능. 그다음에 비체계적. 그래서 요렇게 글자수 맞추면 8자고 요렇게 맞추면 8자 이렇게 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불가능하면 체계적 요렇게 가야 돼요. 근데 시험 선지에는 비체계적 위험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2번 요거는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아니게 되고 3번 투자 레버리지 공식에 따르면 총 투자액 1천만 원 중 500만 원이 자기 자본. 자, 우리 레버리지 마지막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지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본분의 총 투자액이도.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근데 좀 쉬웠어요. 이게 좀 금액을 좀 달리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총 투자액이 1천만 원. 근데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분의 1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레버리지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배가 된다. 그래서 이거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없는 상태의 수익률인 그쵸.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4번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가 합한값이라는 걸 조심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값과 같다라고 그렇게 되네요. 제가 OX는 뭐 뺀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자 5번 문제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출제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선지들만 구성됐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들 유상증자 왜 합니까? 유상증자가 하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자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통한 자본은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자기들의 자산에서 자기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비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한 소리를 1번에다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 사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 여러분 사채권보다 높다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우선한 건 채권자, 즉 사채권자는 우선주든 보통주든 제일 우선하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한다 했기 때문에 사채권자보다 우선하면 틀렸습니다. 3번 교환사채. 교환사채 넣으면 항상 전환사채하고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보유자 청구에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게 전환사채고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환사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4번 여러분 주식 분할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주식 가격이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래가 좀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주식 분할을 한다고 했죠.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식 분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 5만 원으로 그렇게 바꾼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식 분할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해요. 이거는 배당을 한다 했으니까 주식 배당이죠. 주식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그렇죠. 원래 현금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현금 보유가 좀 부족하다. 현금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뭘로 배당한다? 주식으로 배당한다. 그래서 4번은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이더라. 4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거 유사한 문제 나왔습니다. 우체국 금융의 업무 범위로 해당하는 거. 요거는 개수 문제지만 되게 쉽게 출제가 됐죠.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우체국 체크카드 2011년부터 했고요. 펀드 판매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증권 계좌 개설. 우체국 창구 통해서 증권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 우리 뭐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뭐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하잖아요.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우편한, 우편 대체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대체 계좌, 우편한 이건 송금 업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신탁 같은 경우는 업무가 제한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출제를 좀 더 어렵게 쓰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신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선지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대출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그렇죠. 신용카드 업무는 제한한다. 이건 우리 우체국 그 금융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다만 우리는 제휴 신용카드 업무는 합니다. 근데 순수한 독자적인 체크카드 업무에도 독자적인 신용카드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신탁 여기 나왔네요. 신탁 업무는 우리 우체국 금융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드디어 양도 나왔습니다. 예금 채권의 양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 전범위 모의고사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그 양도 계약과 관련해서 그 법리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법리를 다른 수업에서는 이걸 전혀 다루지를 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다 처음 들어보는 막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하는데 양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채권 양도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양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약속, 특약에 의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제한에 의해 가지고 양도는 제한될 수 있다. 만약에 양도하지 않기로 설정한 것을 양도인가 양수인 사이에 양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그 사람 그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은요 그 양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 법리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김영식 예금은 지명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이 양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 등에 의해서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원칙은 양도성이 인정된다. 2번 예금주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자 그래서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양도 자체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는 무효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계약이 유효하니까 나중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 너 양도 시켜준다 해놓고 왜 지금 양도 저 은행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 자체가 유효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 은행이 양도 승낙서는 예금 채권에 대한 권리가 경합할 때 누가 항상 말씀해줘. 이거 승낙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정일자 순서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서가 누가 우선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늦게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3번 X. 4번 실무상 양도인이 예금주가 예금 양도만을 통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이 말입니다. 그 양도로 은행은 그렇죠. 은행에게는 대항할 수도. 왜? 승낙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끼리 양도해놓고 그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로 은행에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9번 한번 볼까요? 기업번, 금융회사 등은 명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인 이외의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그렇죠. 그때 보면 이런 거 기록해야 됩니다. 그 중에 기록해야 되는 대상 중에 보면 자, 요거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 목적, 다음에 청구한 기간이라든지 거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 막 여러 개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번,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거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제가 재질이 나쁜 거는 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냥 기록 의무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런 재질이 좀 덜 나쁜 거, 이런 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죠. 근데 비밀 보장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거는 재질이 상당히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죄송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 과거에도 여기 기출 한번 됐었습니다. 니은번. 자, 여기는 과태료에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번 보시면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보장 대상이 된다. 이거는 행정법이나 이런 쪽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쪽도 많이 다루는데 자, 보호되는 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같이 노량진에서 계리직 가르치는 뚱뚱하고 안경 낀 강사 이러면은 식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량진의 강사
그러면 저뿐만 더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때는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면 그때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 보장 대상이 된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다음 리얼번 금융 업무 종사자는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번 맞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 자, 이번에 예금 파트는 제 이제 주력 전공 과목인 법학 쪽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쉽게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제 이론이라든지 법학 이론 이런 쪽이 제가 지금 고등부 뭐 재수생들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좀 좀 평이했습니다. 근데 10번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출제됐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 할 때부터 있던 거에다 좀 더 추가가 됐었는데 제한 능력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유형화 시켜가지고 획일적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만 19세 미만, 정신능력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선고를 받은 자, 정신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딱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유형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 피한정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제 사회책에 있는 것까지 저희 여러분들 뭐 PPT라든지 문제집에 막 넣어뒀잖아요. OX에도 넣어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알아도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한번 보세요. 민법 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 단독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은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이 야, 너 5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제가 기본 이론 여러분 그 우리 법령이 추가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본배 사후금 했을 때 제가 처음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자, 이게 민법 조문에 앞에 있는 거죠. 민법 공부 처음 할 때 본배 사후금 하면 여기 이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다음 후견인,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하나 더 추가됐던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청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2번 사촌인의 친족도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이내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차리할 능력이 부족.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플러스 뭐까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거 없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받았네요. 그럼 3번도 맞는 질문. 4번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까지는 맞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여기는 X.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딱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그 출처도 하중과 사회책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무난했는데 자 11번 한번 볼까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11번 문제가 좀 이번에 예금 일반 고득점 받은 분이 아까 제가 수업하기 전에 좀 대화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선지가 정말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 돼 있고요. 우리가 저 뒤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 할 때는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이 나오고 나중에 조세 관련해서 조세를 갖다가 서로 정보를 갖다 주고받는 거 국세청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조금 그래도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1번 이 제도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상대방의 금융정보 교환 업무, 교환 의무, 인적 사항 확인 절차, 과태료 규정 등의 청구. 이거는 원래 여러분들 예전 파트 같으면 제일 뒤에 있던 거고 지금도 자금 세탁 방지랑 분리돼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정보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요건 틀렸고 근데 나머지 선지를 한번 보십시오. 2번 의심거래 보고 예전에 여러분들 의심거래 보고할 때 기준금액에 제한이 없다. 기출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거 삭제되면서 등장한 게 뭐다? 허위 보고하면 니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했던 것. 그래서 2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질이 나쁜 거 요거는 자기로 한 거고 미보고 부작입니다. 미보고 그래서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미보고는요, 여러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잖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 3번 고객 확인 제도는 그쵸.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것은 우리 실명법상의 확인은 뭡니까? 성명과 주민번호예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까지 하겠다?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것보다 더 강화된 게 바로 뭐다? EDD 해가지고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차등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서 뭐까지 이제 보겠다? 거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자금의 원천까지 이런 것까지 더 추가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1번. 요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머지 걸 통해서 좀 추측을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1번은 좀 낯선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 또 자꾸 제가 이걸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이 제가 계속 강조 드렸었잖아요.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 보호법 그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게 엄청난 그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부터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강화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6대 판매 원칙 뭐 종류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좀 나왔는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오나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번 6대 판매 원칙.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나왔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없는 상품에 한정하여 여러분 적합성인데 수익성이 없는데 이걸 뭐 이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해주고 할 필요 없죠. 수익성이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란 이런 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 다음 2번. 자, 제가 적합성의 원칙하고 적정성의 원칙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거 반드시 구별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적합성이라는 건 상품을 추천할 때고 적정성은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사람의 자산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상품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근데 2번 보시면 적정성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아예 대놓고 보세요.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거 금지하고 있다. 이거는 상품을 갖다 권유해 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거 가입하러 오르겠다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적정성일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데 지금은 적정성의 원칙이라 해놓고 아예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 이것도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결을 권유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갖다가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도 당연히 설명을 뭐 이것도 6대 판매 원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3번 맞는 지문이 되겠는데 4번이 이제 꼼꼼하게 안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제목 정도만 보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가볍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4번 잘 보세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금지하는 것.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걸 갖다가 금지하는 것. 요거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부당 권유. 그래서 불공정 영업 행위라는 것은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불공정한 그러니까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권익을 침해하는 그게 바로 불공정 영업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요거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요 3번 요게 예상은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2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정말 문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거네요. 여기도 등장인물 4명 등장하죠. 제가 문제집에도 우리 실강 수강생분들 이름 막 집어넣고 또 우리 고등학교생들 학생들 이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적절한 예금 업무 처리한 직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고객이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에 차고 송금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예금 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하면 안 되죠. 그 당해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고 그때 안 되면 예금 보험공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X. 2번 승계는 고객이 대여금고 그래서 여러분 대여금고라는 것은 계속 거래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확인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금고를 대여하는데 이거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장기간 동안 계속 금고를 대여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 거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X. 다음 3번 고객이 전화로 전화로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무조건 우체국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이 할 때는 비대면으로 여러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비대면은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근데 비대면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라든지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리인 증명 여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민경이 대리인이 우체국에 와서 본인 신분증 사본으로 계좌 개설. 자, 이것도 제가 좀 강조 많이 드렸던 건데, 자, 대리인이 와서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누구 둘 다 필요합니다. 실명 확인 증표, 대리인 것도 필요하고 본인 것도 필요한데, 본인이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온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주는데 이걸 원본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본인 거는 원본은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4번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는 왜 필요하다고요? 대리인 실제 얼굴 보는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그 주민등록이나 이런 실명 확인 증표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잖아요.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모두 필요하며 본인의 경우에는 4번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4번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 이분들은 계리식 공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3번 누구죠? 명은이만 제대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가 가장 제가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도 이번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금거래 1조 목적이 뭐였지? 이런 생각도 들고 목적이 있었나? 이런 목적도 드는데 근데 보세요. 보면 기억본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게다가 개수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14번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틀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것도 찍어서 맞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알아서 맞는 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기억번 이 약관은 국민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말씀드리자 법령의 제1조를 보시면 대부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근데 이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1조가 목적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용을 본 거는 같은데 이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목적인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목적인지 아니면 뭐 시행령에 관한 목적인지 근데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 목적 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요거는 X. 어렵습니다. 다음 니은번 예금 이율을 변경할 때는 자 예금 이율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예금 이율을 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불리한 약관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예금 이율 변경하고 불리한 약관 그 변경 그거를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불리한보다 일단 약간 변경한다. 그러니까 예금 이율을 변경하는 것은 자 이거는요. 이렇게 1개월 동안 우체국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게시하면 되는 거고 약관을 갖다가 변경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1개월 전에 우체국과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짬뽕해서 냈으니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예금 이율을 변경할 때 다시 볼게요. 1개월 전에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는 약간 변경시입니다. 약간 변경시. 그 다음 디귿번. 제가 이제 딱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디귿이더라고요. 법령의 개정, 제도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 딴 게 아니라 즉시 긴급하다 하면 즉시 이를 개시 또는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번 예금 이율을 변경한 때는 거치식 예금 적립식 예금은 원칙은 여러분들 원래 예치식이든 거치식이든 처음에 약정했던 이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간에 이율 변경된다고 관계없어요. 물론 이제 변경 이율을 적용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데 그때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이 아니라 변경한 날 바로 해야 돼요. 변경한 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꾼 날, 변경한 날 이때 가야 돼요. 그래서 예금은 금리를 바꾼 날 바로 변경 이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번 이렇게 X.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3번이 아니고 개수형이네요. 그래서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 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5번 딱 보는 순간에 딱 웃음이 나오죠. 야, 우체국 예금 상품인데 1번 문제. 달달하이 이번에 유일하게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상품이었죠.
땡큐 하고 하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초단기 1개월, 2개월 스마트 전용 기억하면 되는 건데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에 1번 맞고요. 2번 마음이 든든. 자, 우리 엄마들 열심히 일하면서 예금도 넣었다. 그러면 뭐 해라? 여기 보면 수치 일출금식 예금에서 월 30만 원씩 자동 이체 약정을 하면요.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로 우체국 쇼핑 할인 쿠폰 2번도 맞고요. 늘 항상 마음이 든든이랑 비교되는 게 아이러브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러브. 자, 아이러브 하면 짜투리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 그다음 통장명을 갖다가 우리 이쁜이 통장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자동 제치 등의 부가 서비스. 자, 너무나 이건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4번.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2040 플러스 자유적금이 여행자금 모임 회비 등 목돈 마련해서 여럿이 함께 같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다? 같이 모아 적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4번. 자,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습관이 정말 무섭네. 계속 여기다 손이 가서 이거 치워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4번이 됐고요. 다음에 16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저축예금은, 자, 여러분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보통예금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저축예금은요, 가계, 즉,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이걸 가계 우대성 상품이라. 자,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기억번. 개인과 법인 고객 대상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자, 듬뿍 우대 저축이라는 것은 MMDA, 즉 개인형 MMDA라고 했어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과거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요건 어떨 때 고금리? 예치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예치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 MMDA 상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청년 미래 든든 통장은 가입 대상이 18세부터,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영리한 통장이 있었는데, 영리한 통장도 그때는 만 18세부터 35세로 했었는데 나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18세부터 30세가 아니라 35세가 돼야 되니까 디귿번 X가 되겠고요. 생활 든든 우리 아저씨들, 그래서 50세 이상 시니어 특화된 상품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일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17번 공익형. 제가 이번에는 왠지 공익형 상품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좀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공익형 예금 상품 던져놓고 개수, 그래서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도 계속 내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의도였는데, 근데 1번이 너무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 새 출발 자유적금 하면 희망 패키지, 그 다음 행복 패키지겠죠. 희망은 뭡니까?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금 좀 삶이 좀 퍽퍽한 분들,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행복은 뭡니까? 내가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새 출발 자유적금, 새 출발 행복 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여러분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생산활동을 했을 때 근로소득이 좀 적은 분들, 근로소득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려금이라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좀 생활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고, 장애수당 수급자,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분들이다? 형편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희망을 가져라, 희망 패키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국민연금 안심통장, 당연히 실명의 개인이고요. 요거는 압류 방지 통장이죠. 그러다 보니 연금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건설 하나로 통장의 가입 대상은 자격 확인 증명 서류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자,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자, 이게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어제 그 질문 카페에다 질문 주신 거, 그거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을 때 제 딴 것보다도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이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4번 장병내일 정비적금은 여러분들 뭐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한다? 요거는 금융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1번이 되겠고요. 18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챔피언은 내 맘대로 이자 지급 방식이나 가입 기간이나 이건 내 맘대로 하면 뭐다? 챔피언이고, 이포스트 뱅크랑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구별하라 했죠. 이포스트 뱅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이건 창구로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거래할 때는 온라인, 즉 전자금융으로만 가능한다. 그러나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은 안 된다라는 게 과거에도 기출됐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요 우대금리 제공하는 요게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적금 가입, 자동 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 예전에 요 부분이 시험에 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포스트뱅크 정기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9번 체크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체크카드 과거에도 나왔지만 체크카드 이용 시 그 한도. 그래서 법인용 체크카드 기본 사용 한도나 개인용이나 똑같다 했죠. 그래서 우리 체크카드가 예전에는 12세, 13세에서 그 3만 원, 30만 원 그게 출제가 됐었는데 기본은 한도가 뭐랬습니까? 600만 원, 2천만 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19번. 그래서 우리 600만 원 1, 기본 한도 1에 1, 600, 2천. 만 원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용 체크카드 기본 사용 한도는 월 1천만 원, 월 2천만 원이나 600만 원, 2천만 원 똑같고요. 그다음 최대 한도 그 최대 사용 한도는 5천만 원, 월 3억 원이나 1억 원, 3억 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다가 1억 원, 3억 원. 자, 와,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우리는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였고요. 그 틀린 지문이 되겠네. 자,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다른 건 안 하고 제가 제일 빨리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제일 먼저 오는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아침도 물론 못 먹었지만 점심도 그 거르고 그 답안 그 체크하고 총평을 쓴다고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답안을 하나 올렸는데 그 우편 파트였나요? 그래서 일찍 좀 올린다고. 그러니까 답에 체크를 한 거랑 그 번호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또 수험생이 쌤 이거 답이 이거 아니에요라고 해가지고 또 바로 이제 정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할수록 이게 좀 차분하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장도 마찬가지죠. 시험 칠 때 보면 마음이 급하면 알던 것도 여러분들 막 기억이 안 나거나 막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잘 또 극복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보시면 법인용 체크카드 발급 대상은 일반 법인,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요 개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너무 평이한 지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인사업자 하면 현금카드는 개인사업자 한해서만, 법인카드의 그 현금 지급은요 현금 인출은 개인사업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2번이나 출제가 됐었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개이득.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네. 개이득 체크카드 하면 뭐다? 요 디자인 특화 카드죠. 그래서 음식점, 대형마트.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하면 우리 요거는 브라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 개이득이 아니라 브라보 이렇게 가야 되니까 3번 X. 이건 뭐 상품 내용을 갖다 막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바꾼 게 아니라 상품 아예 제목을 그냥 아예 바꾼 거기 때문에 3번, 4번은 아주 평이한 겁니다. 4번. 자, 여러분 행복한 건 어디 가서 행복하다? 병원 가서 행복해요? 약국 가서 행복해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부 인증 친환경 카드. 그쵸? 요게 환경부 인정 친환경 카드 하면 영리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이런 식의 혜택 준다. 그래서 4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행복해요.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4번을 답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면 우체국 금융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우체국은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그렇죠?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제휴 체크카드, 제휴 신용카드를 하죠. 근데 제휴 체크카드 이걸 쭉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휴 체크카드 발급하고 있어 심사 기준으로 별도의 자격 기준. 자, 체크카드는 어차피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기준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휴 신용카드일 때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자, 이거는 X. 2번. 우체국은 증권 선물에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우체국, 그쵸, 창구에서 이런 계좌 개설을 대행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이건 앞에서 나왔죠. 우리 앞에서 7번 문제에서 증권 계좌 개설 우체국 창구에서 한다라는 거 그거 나왔었습니다. 3번 우체국과 민간은행은 업무 제휴를 맺어. 그렇죠. 이거 또 과거에 시험에 나왔는데 제휴은행 고객이 마치 우체국을 자기 은행인 것처럼 자행 거래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추가됐던 그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출제됐을 줄 알았는데 아주 평이한 문제들이 그렇게 평이한 지문이 출제가 됐네요. 4번 우체국은 카드 캐피탈 회사 등과 개별 이용 약정을 통해 전국 우체국에서, 그렇죠, CMS 요게 임금 업무를 대행한다. 그렇죠. 또 아주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최종 정오편은 퇴직연금 그거
관련해서는 건설 근로자 그 건설 공제 죄송합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에 그게 빠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빠졌으니까 출제가 안 된 거고요. 문제 자체는 아주 평이한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파트가 여러분들 이번에 진짜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했던 분들, 근데 너는 금융이랑 법학을 잘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금 일반을 너무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로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고 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많은 분들은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이분이 알고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지 이걸 느껴보면 전혀 이제 제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걸 풀면서 이제 의문 나는 걸 질문하실 때 보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안 잡힌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부할 때는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예금 파트 앞부분에 금융경제 이론이나 이제 법학 이론은 한 번만 틀을 잡아 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도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먼저 예금 파트를 먼저 앞부분 쪽에 그 이론이나 그런 걸 한번 좀 정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금 일반도 마찬가지 마지막 평을 좀 드리자면 보신 것처럼 상품 쪽에 막 예전처럼 우대금리 막 살짝 바꿔서 그렇게 되는 아주 디테일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합과세 관련해서 세금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좀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예금 일반은 작년보다도 분명히 더 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금 일반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